임해군이 돌아오고 얼마 후 조선 조정에 이상한 글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임해군은 정신이 이상해진 탓으로 더 이상 인사를 살피거나 세상의 근무에 응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엄청 우울감에 빠지셨나? 이게 어떡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뭐 이 글은요, 조선의 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세자 책봉을 청하기 위해 보내는 외교 문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임해군은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 진짜? 이거 난 너무 아니 속상해. 이러면 이걸 알게 되면 근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렇다면 조선의 관리는 대체 왜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이런 글을 썼을까요? 광해군은요, 임진왜란이라는 비상사태에 힘입어 세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계속해서 광해군의 책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명나라는 왜 광해군을 거절한 걸까요? 요게 당시 명나라 내부 사정하고 아주 절묘하게 얽혔어요. 당시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인데 만력제도 적자가 없었어요. 대신에 후궁이 낳은 아들들이 많았는데 만력제는 셋째 아들한테 마음이 깊게 가 있어요. 그런데 예부에 있는 명나라 관리들은 아니 장자가 멀쩡한데 왜 셋째를 태자로 삼으려고 하느냐. 고로던 타이밍에 조선에서 둘째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이 예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부의 관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덥석 승인을 해주면 황제하고 자기들이 줄다리기 할 때 자기네가 더 이상 버틸 명분을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려 5차례나 거절을 한 거죠. 5차례나? 네, 다 합치면. 결국 광해군이 명나라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기 위해선 임해군이 세자가 될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관리는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위해 임해군을 깎아내리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임해군의 상태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이 글은 명나라로 전해지지는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임해군이 어. 한 게 아니에요? 선조가 임해군을 너무 나쁘게 묘사했다. 다시 작성하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왜요 그렇죠? 결국 신하들은 글을 수정했지만 이번에도 또 선조의 마음을 거스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임해군에 대한 험담이 너무 노골적이다 라고 하면서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꿀 것을 특별히 지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임해군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에게도 기회가? 그치. 아니면 진짜 이거 날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착각을 하게 만드는 행동이 아닐까. 그쵸. 예. 그러니까 임해군은 혹시 아버지가 나한테 세자가 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렜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조의 진짜 속내는 어땠을까요? 억지로 세운 세자 광해군이 임진왜란때 큰 공을 세우고 백성들의 영웅이 되니까 그러니까. 선조는 더욱 광해군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이런 일 있죠. 게다가 아끼던 인빈 김씨의 아들 신성군이 임진왜란 중 목숨을 잃었거든요. 흠 많은 아들 임해군을 선조가 자꾸 포장하는 이유는요, 바로 세자 광해군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하다. 이러면 또 강해군도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 선조. 그만 틀어줘 제발. 멀쩡한 사람을 왜 자꾸. 그렇게 임해군에게는 일만의 기회가, 광해군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임해군이 이렇게 선조의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었던
1602년 7월 갑자기 궁궐의 판도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하에 어찌 어미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하면서 궁신들을 협박하여 급급하게 나이 어린 비를 맞아들였다. 사실 우리가 이제 TTX에 여행 갔다 온 내용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네. 뭐 설명이 또 필요할 타이밍인 것 같아서 그렇죠 형님. 동표 씨 살짝 얘기해 볼게요. 네네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의왕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 의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선조가 새로운 중전을 드리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임목왕후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임목왕후가 선조하고 나이 차이가 32살. 그러니까 19살인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새로운 중전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엄마인데 나보다 어린 엄마가 된 거예요.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막 꼬여버렸군요. 꼬여버렸죠. 혹시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형님 덕분에. 네네네. 갔어요. 전하 보셨사옵니까? 나의 직계가 많노라. 교수님 그럼 새로운 중전이 들어온 게 임해군에게는 어떤 그런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영향이 컸습니다. 임해군 입장에서 볼 때 새 젊은 왕비를 새로 맞이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확실한 대안 카드인 적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올라간 것이고 선조 입장에서 볼 때 임해군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그만큼 약해진 거죠. 아이고. 그동안 임해군은 광해군을 견제하는 파로 쓰이면서 그나마 왕자들 중에서 아버지 선조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임목왕후가 새로운 중전으로 들어온 순간 임해군이 품어온 그 일말의 희망은 종이짝처럼 무참히 구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에게 실망한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치유해 보려고 했을까요? 임해군이요, 어느 날부터 산속의 사찰과 스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심지어 임해군은요, 가까운 사찰에 조상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기도처, 즉 원당을 15곳이나 설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임해군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럼 더 무서운데. 이런 갑자기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가? 아니면 여기 이것도 수예요. 아 이것도? 오히려 본인이 나 이제 관심 없어. 맞아. 나 이제 떠났어. 이 판에서 나 이제 관심 없는 거를 그러니까 잠깐 이제 좀 죽어 있는 느낌? 오호. 이런 수가 맞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안 하면 저희가 역사 여행에서 이상한 트집으로 유배를 막 보내고 막 역모로 엮어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잖아요. 난 이 안에서 권력 관심 없는 조용히 살겠습니다라고 딱 납작 엎드리는 그 수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이유는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임해군은 오히려 절에서 시주를 받아간다. 산채동물을 그의 궁에 끊이지 않고 되어야 한다. 하며 그 중은 매우 괴로워하였다. 받아간다고요? 잘못 본 건가요? 시주를 받아간다? 도둑질한 거예요? 자, 이 스님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뜯어가는 거예요? 돈에서 돈을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용돈 안 주시는구나. 왜 그러지? 아니 이게 애진작에 그냥 긴장감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히 우리가 머리 써서 고민을 했는 거예요. 스님은 산에서 자라는 진귀한 동식물을 임해군의 그 궁에 끊임없이 바쳐야 한다면서 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백성들이 사는 한 마을에 매일 아침마다 꽥꽥꽥꽥꽥 하는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이 굉음의 정체는 바로 동물의 울음소리였죠. 어떤 울음소리 들리셨습니까? 오리. 그렇죠. 무려 수천 마리에 달하는 거위와 오리떼가 어디론가 달려가면서 내는 소리였어요. 자, 거위와 이 오리떼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거위와 오리를 수천 마리나 기르면서 아침이면 반드시 미방으로 내몰았는데 먼지를 일으키고 남의 쌀을 쪼아 먹었다. 자, 여기서 미방. 미방은요, 쌀가게가 몰려있는 저작거리를 말합니다. 거위와 오리를 기르는 주인이 아침마다 일부러 거위와 오리떼를 쌀집, 미방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엄청 먹을 텐데.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거위와 오리가 이 쌀가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소리 질러 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동표 씨, 네. 이 거위와 오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네, 이매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매군이었습니다. 자, 이매군은요, 자기가 기르는 오리와 거위를 누가 건드리면 반드시 쫓아가서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매군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저 그 거위와 오리를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다 거위랑 오리까지 동원하는 이 신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32살의 이매군. 자, 그렇게 거위와 오리 소동이 일어나고 불과 5개월 뒤인 1603년 8월 22일 경기도 관찰사가 올린 보고 때문에 온 조정이 팔칵 뒤집히고 맙니다. 유희서가 포천 땅에 있었는데 21일 밤에 화적 30여인이 모두 말을 타고 돌입하여 가슴을 찔러 죽였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맞아요.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건 5개월 뒤 유희서 집안의 범인이라고 내던져졌던 시신 김덕윤 기억나시죠? 네. 자, 김덕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김덕윤은 이매군의 박노인데 큰 도둑 설수등과 함께 유희서를 죽인 자이다. 자, 여러분 눈에 띄는 이름이 있죠 지금? 이매군. 이매군이 연결돼 있네. 맞습니다. 바로 도적의 우두머리인 김덕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매군의 측근으로 일하는 노비였던 겁니다. 이매군의 노비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매군의 노비 김덕윤은 대체 왜 도적까지 동원해서 유희서를 죽였을까? 이매군이 시킨 거죠, 이건 100%. 임해군이 유희서의 첩인 애생과 간통하고 모의하여 희서를 죽인 일까지 말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뭐라? 두 가지가 있네요. 간통도 했고 그 간통한 사람과 같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자, 알고 보니 이매군이 유희서의 첩 애생과 남몰래 간통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예. 아, 진짜? 그래서 이매군은 유희서에게서 여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자기 노비에게 유희서 죽여 라고 사주를 했던 거예요. 그 충격적이다. 그 첩 때문에 결국 벌인 일이네요. 그렇죠. 야, 이거는 뭐. 그리고 유희서의 집으로 쳐들어온 강도들이 유희서의 가족들 앞에 그 사망한 김덕윤의 시신을 내던진 사건, 그건 역시도 이매군이 시킨 일이었던 겁니다. 야, 이거는 뭐. 와. 야, 이매군이 뭐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는 감쌀 수 없는 정도의. 잠깐만요. 절대 감쌀 수 없어요. 이것도 선조의 아니에요. 손조가 참 많이 참았네요. 예, 이거는 감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수님, 이매군은 왜 유희서 가족까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수사하다가 뭐 범인을 못 잡았다 하고 끝나기를 바랐겠죠, 이매군은. 그런데 지금 포도청에서는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포위망에 좁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매군은 이제 자기 발등에 절인 것이죠. 이런 차에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유희서의 아들이 포도대장과 같이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서 그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면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여기서 끝내라. 지금으로 말하면 더 이상 고소하고 그러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협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협박이었구나. 자, 그렇게 이매군이 유희서 사건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요,
선조와 조정에도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우. 임해군은요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 아버지 선조에게 달려갑니다. 고위 관료가 살해당한 사안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임해군도 큰 처벌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 거죠. 임해군은요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아바마마 억울하옵니다. 소자 억울하옵니다 라고 서럽게 통곡을 해요. 뭐가 억울한지. 여기서 문제. 자, 이때 변명하는 임해군을 보며 선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정답. 너무 궁금하다. 정답. 더도 말고 딱 5년만 있다 나와라. 어디서 많이 보는 멘트입니다. 네. 그죠? 오답. 정답. 네.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번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선조의 행동이에요. 액션. 행동. 네네네. 액션. 임해군이 왔어요. 와서 했을 때 막 울잖아요. 억울합니다. 네. 임해군을 안아줘요. 따뜻하게. 조금만 더 갑시다. 오답. 정답. 네. 정답. 나다. 선조가 이렇게 닦아주고 하면 선조도 웁니다. 진짜? 완전 오답. 아, 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래 눈물 닦아주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아유 별일 아니다 이렇게. 정답. 야. 정반대로. 와, 오늘 제가 참. 다 떠먹여 드렸는데 아니 와 근데 무슨 거기서 의미로 웃는 거지? 괜찮다고 웃어요? 네. 그러니까 선조는요. 임해군을 체포해 조사하라는 어명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인자하게 웃으며 아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임해군 잘 찾아왔네. 선조는 포도대장이 유의서의 아들과 결탁해서 왕자를 해치려 했고 도적들의 자백 내용 역시 날조가 됐다면서 임해군을 변호한 겁니다. 와 그냥 천하무적이네요 그냥. 자, 그렇게 사건의 진성과는 정반대로 선조는 사건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유의서의 아들 곤장 100대, 어우. 포도대장 곤장 90대, 그리고 유배 오. 와, 이렇게 사건을 진짜로? 일단락시켜요. 자, 그리고 결국 이번에도 임해군은 금수만도 못한 죄를 저지르고도 아버지 덕분에 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충격이다. 황당한데요? 야. 교수님 선조는 임해군을 왜 이렇게까지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왕조 국가에서 왕자를 공개적으로 재판을 해서 처벌해 버리는 것은 왕실의 채통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새 젊은 왕비가 들어왔지만 아직 적자를 못 낳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혹시 만일에 대비해서 광해군을 대신할 대안 카드로 임해군이 아직은 필요했던 것이죠. 진짜 충격적이다. 그러던 1606년 3월 아버지의 뒷배만 믿고 기고만장하던 임해군의 상황이 180도 달라진 일이 발생합니다. 50대의 나이에 선조가 그토록 바랐던 적자 영창대군을 드디어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창대군의 탄생으로 이제 임해군의 신세는 어떻게 된 걸까요?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그렇죠.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카드로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선조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임해군은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 말로 말하면 완전 용도 폐기돼 버린 거예요. 어허. 자, 그런데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불과 2년 뒤 맞아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옵니다. 맞아요. 저 예전에 여행을 한번 떠났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16년간 세자의 자리를 지켜낸 임해군의 동생 누구? 광해군. 광해군이 조선 제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와 올해도 버텼네요. 진짜. 그렇죠. 야, 저때 광해군이 진짜
진정해. 나 이매군이야. 나 형이야 진정해. 어땠을까? 맞습니다. 10몇 년을. 맞습니다. 16년 맞습니다. 와 10몇 년이면 진짜. 자, 동생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니까 임해군은요 엄청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임해군은 드디어 동생 광해군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엄청 봐야죠. 죽게 생겼는데. 교수님, 이때 임해군이 광해 눈치를 살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임해군이 자기가 지금 광해군과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세자책봉을 5번이나 거절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장자 때문인데 임해군 입장에서 보면 자기 존재 때문에 광해군에게 지금까지 엄청난 장애물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근데 예전 왕조 시대에는 이 왕위 계승 경쟁에서 진 다른 왕자들은 사실상 죽은 목숨입니다. 공표 씨, 네. HTX 왕실편은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너무 무섭네요. 긴장을 너무 하네요.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